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 끝판 토론 시간입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1200분이 이미 들어와서 끝판 토론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충분히 실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오늘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판이 단 한치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 통과 이후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재의결에 들어가자 우리는 재의결 시 바로 부결시킬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재의결은 민심을 살펴본 지 2월이든 3월이든 하겠다 이러면서 맞받아쳤는데요. 오늘 점심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격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동시에 내일 오전 10시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깊이 내다보는 김종대 전 의원과 김종욱 정치학 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종욱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시니까 든든하고요. 지금 벌써 1000명 넘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데, 자, 오늘 저희들이 쌍특검 국회 통과 이후에 전국 상황과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총선에 순항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잠깐 나눠야 될 오늘 속보 가지고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찬 회동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직접 가졌습니다.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요. 다만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검 이후에 또 만났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에요.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급하긴 급했나 봐. 왜 저렇게 자주 만나? 뭐가 아주 몸이 달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영하 변호사가 뭐 수행했다고요? 네, 예. 그러면 아마 대구 출마에 무게를 싣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유영하 저 변호사가 옛날부터 출마한다 그럴 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응원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뭐랄까 탄핵 동지 아닙니까? 네. 저기 교도소에 제일 많이 면회간 게 유영하 변호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이제 지분을 챙기고 유영하 변호사 밀어주기가 시작된 걸로 보고,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어떤 실추된 이미지에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마치 어떤 오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건데, 최근에 중앙일보에 그 박근혜 회고록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일보에서 지금 박근혜 띄우기를 하고, 저기 뭐 쓸데없이 그 김기현 대표라든가 이뇨한 혁신이라든가 이러지 말고 정통보수와 손을 잡아라.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도 이제 조금 약간 올드 보수 쪽으로 약간 좀 한 클릭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라이트에서 올드라이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어떤 텃밭 따지기, 그다음에 대구 TK 지역에서의 공천 물갈이, 이런 어떤 구상들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대구 달서갑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지금 총선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고, 이렇든 저렇든 김종대 전 의원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가까운 직원에서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은연중에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TK 민심도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 박사님. 예, 뭐 TK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좀 요동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굳건한 지지층이었는데 이 지지층들의 균열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형태였었냐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TK 방문을 통해서 지지율을 복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목숨을 건 노골적인 좀 구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권은 제가 볼 때 거의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 또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TK 지역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측근들과 박근혜 측근들 거기다가 여기서 튀어나온 무소속들 그다음에 여기 민주당 4파전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결합이 되게 되면 5파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TK 지역에서 심각한 요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든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게 되면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TK의 파급력은 바로 PK까지 연동됐을 때 저는 아마도 국민의힘의 미래를 갖다가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윤석열과 박근혜 결합을 통해서 TK 지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자체를 갖다가 사전에 억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에 최고의 그러면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이제 에너지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TK 정도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긴급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걸 보면 김정대 의원 말씀대로 급하긴 급했는 모양이다. 실제로 TK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7% 전후가 되고 또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의견도 40% 초반으로 가고 있다면 TK의 이런 상황 변화가 전국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법에도 TK의 과반 이제 시도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조중동이 얼마나 정부를 두들겨 팼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논조들을 제가 쭉 보면은 뭐냐면은 왜 정통보수의 그 중심적 담론을 따르지 않고 너 왜 뻘짓하냐예요. 이게 조중동 그 논조의 한마디로 집약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라든가 또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이라든가 또 뭐 저기 중앙일보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상열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보면은 시장주의자의 방법론에 맞게 이 어떤 그 경제는 시장의 논리로 그다음에 어떤 정치 이념은 올드라이트의 정통보수 엘리트답게 좀 일을 하는 거고 너절너절한 것들은 좀 이제 정리 좀 해라. 그게 대표적으로 김건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중동이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TK에서의 이 대통령 위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정통보수의 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네. 일종의 어떤 위기감 내지는 어떤 그 서운함 이게 지역 정서가 된 건데 이건 마치 20대 총선 때 광주 민심하고 비슷해요. 그때 국민의당 바람이 왜 불었습니까? 자,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 호시우행님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TK 상황 심상치 않음. 지금 엄청 욕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김 박사님,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 이제 TK 민심이 다시 호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호의적으로 바뀌려면 서로의 지분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아무런 징표도 없이 둘이 만나는 것만으로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유는 뭐냐면 60대 39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60%, 그다음에 긍정적인 평가가 30%가 유지되고 있는 구조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만 유독 70대 20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특검법을 받아라.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는 의견이라면 보수층의 3분의 1 정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 않는 보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지지층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TK하고 PK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서울과 TK, PK 지역에서 적어도 보수의 상당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만약에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일정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지역이요. 뭐 아까 유영아
변호사뿐만 아니라요. 최경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산청도 지역 출마 예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분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을 만나든 4번을 만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건 아마도 내부적으로 엄밀한 얘기가 오갔다면 지분에 대한 논의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분 자, 논의가. 겉으로 보면 이제 화합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각자의 정책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고도의 게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로. 근데 그거는 예. 작은 게임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지분을 하는 거는 어떤 그 권력의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을 준다는 의미지 큰 대세를 바꾸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의 어떤 이 정통 보수의 어떤 그 원칙과 사상과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는 모습으로 좀 리더답게 변해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TK의 민심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분 몇 개 달고 이렇게 좀 액세서리 놓는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를 작게 보는 빨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게. 와, 우물도 아니고 빨대.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빨대 이렇게 구성만 이렇게 보는 사실 빨대로 세상을 보는 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전현기 대통령이 연말에 정말로 급박한 정치적 상황에서 환담 나누고 식사만 했는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 뭐냐? 정말 국민 보여주십시오 아니냐? 아니면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양쪽이 동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이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모임이 어떤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저렇게 한다고 문제의 권한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판이 바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정치를 위해서 만났다면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런 쇼는 그만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쌍특검이 국회 통과되고 나서 지금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상황이 재의결, 거부권 이후의 재의결로 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상황을 이제 보셨고요. 지금 오늘은 또 재의결, 거부권 행사 이후의 재의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바로 국회를 열고 투표하자 이렇게 했고요. 민주당은 무슨 소리 하느냐, 2월 말, 3월 말 민심을 살피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치고받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종 박사님.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의 국민들은 뭐냐면 저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권력, 검찰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막아선 거잖아요. 막아선 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취임하기 직전에 이미 총리와 비서실장과 그러니까 당정대가 다 모여서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3시간 만인가요? 특검법 거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겠죠. 절대 이 법을 받을 수 없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3시간 만에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즉시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라. 네. 이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2월, 3월에 봐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미묘한 차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저기 빨리 지금 공천 공관위가 작동되기 전에 지금 표결을 해야 의원들 단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그 당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야. 의원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천 떨어진 의원들이 이번에 물갈이가 많다고 예고편이 나갔기 때문에 수십 명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때 가가지고 2월 말이나 이럴 때 3월에 이걸 표결을 하게 되면은 못 믿어요. 표 단속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서 지금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이 시기 문제가 지금 집권 여당의 권력의 기반에 있어가지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이 실금이 나중에 한 번만 충격이 넣으면 벽이 쩍쩍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 문제는 여야 간의 복잡한 셈법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특검법 자체가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김건희에 대한 동정론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특검은 해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면서 혹시라도 여론의 반전 또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수백만, 천만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가 돌았는데요. 이 특검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꼭 2년 전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경북에서 한 정치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거 잠깐 듣고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오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대대적으로 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 혹시 바뀔 것 같아서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이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저 2년 전에 저 말이 당신의 문제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파급되는 속도나 또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시민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당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지점이 어디냐면은,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물갈이하고 이상한 공천했어요. 저거 김건희 방탄용 공천이다. 예. 또 그다음에 국회에서 보면은 또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이제 다수당의 발목 잡고 이제 여러 가지 총선용 시책을 많이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저거 다 김건희 방탄용 공약이다. 뭔가 이게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쓰던 전략이거든,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뭔 얘기를 해도 다 그걸로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무기가 민주당한테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확실한 영상까지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가지고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이 있는데, 이게 보복이라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법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건 충격을 주고, 이거를 집권 세력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은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망설임, 이런 것들이 자꾸 주저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재명식 돌파력, 그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시기에 우리는 원칙대로 이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딱 이것만 갖고 밀고 나가도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써먹은 그 전략은 다 회수가 가능한 거죠. 다 회수가 가능해요.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저 영상이 결국 국민들이 혹시라도 여론의 반전을 걱정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퍼뜨렸다. 결국 이번 특검은 이 김건희의 불법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결국 방탄용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여론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바로 영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오늘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김종욱 박사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영부인의 통상적인 직무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인사권이라든지 단순히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심각한 비선이죠. 자, 결국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법적 잣대로 정확하게 재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방탄용이라는 여론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론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혹시요, 네. 한동훈 비대위가 허니문 시즌이니까 비대위에 대한 약간의 지지나 기대가 오히려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보기는 어렵습니까? 비대위원도 보셨죠? 예, 예. 그런 비대위원들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아마추어 같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논리도 아주 비굴하고 제가 볼 때는 비루해요. 뭐 예를 들면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탈탈 턴 게 하나더라고요. 서면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걸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누구 아래서 했습니까? 검찰총장 아래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낡고 비루하고 비열한 방식의 변명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불쌍해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또 결정타가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미 대선 이전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국민 앞에서 거의 눈물을 흘릴 것처럼 반성하고 앞으로 안 나오겠다, 뒤에 있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앞으로 튀어나와서 일을 벌였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거의 어찌 보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고 결정타인 명품백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막는다? 제가 볼 때는 국민과 싸우자는 거거든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인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야권의 완벽한 공조가 부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순한 특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파다, 정당이다 해가지고 이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만들어졌던 다수파 연합이 지리멸렬하고 찢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벽한 야권 연합으로 그 특검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다수파 연합이 생기고 지금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그 이낙연 전 대표조차도 이제는 이명박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예. 명락 회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 만에 이 특검이 바꾸는 정치의 지형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박근혜를 만나가지고 저쪽이 다수파 연합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특검이라는 시민들의 그 수건이 이게 이제 되다 보면은 이런 깃발 아래서는 그동안에 분열되고 뛰쳐나가던 것들이 진정이 되면서 대부분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다수파 연합이 결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탄핵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80% 지지율 얻을 때 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야당이 지금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리더십은 전체 개혁과 이 어떤 그 진보 그러면서 범야권을 끌고 나가는 의제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중심을 세워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그 고차원적 전략적 의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제하고 거의 맞먹을 만한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확언하건대 김종대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분석하셨던 내용, 민심이 무엇이냐, 특검에 대한 민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고 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발이 야당의 단결과 통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은 아마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스픽스에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최초로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만큼 오늘 아까 보셨던 영상 하나가
1,000만 명 이상이 봤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퍼나르는 것은 결국에는 촛불 우리 전국 이후에 정말 이걸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하나하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정치권을 강제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까지도 강제할 정도다. 이만큼 이제 민심이 지금 무섭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김 박사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2016년에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네. 국회의원 243명, 재석 의원의 80%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한 달 전에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5당이 각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협력이 지리멸렬했어요. 언제 탄핵안을 내는지 5당 회의 하면은 깨지고 사실은 그때 뭐 새누리당 빼고 나면 4당 회의를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뭐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 현장에. 내가 노회찬 대표하고 맨날 사당 회담 나가던 사람이에요. 전 한꺼번에 해결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도 정치권이 못하니까 화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100만 명이 된 겁니다. 11월에. 그렇게 돼서 급진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적어도 10년은 보수가 집권 못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분열이 직업이었어. 뭐가 연대하고 될만 하면 깨지고 분열하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어떤 국가적인 의제에서 민심이 명확해지는 순간은 이제까지의 감정적 앙금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됐던 거고 추운 광장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하게 여명이 밝은 거라고. 아직까지는 분명해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여명을 밝았을 때 오는데, 이때 이런 판을 읽고 대국적인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하면은 지금의 이 야당의 분열상들은 대부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후에 대선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귀에는 쏙 들어오는 말이 결국 거대한 민심의 물결이 정치를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결국 역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김종대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한다. TF님은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계속 국회로 가라는 의견도 올라오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아주 적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김종대 의원님께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마음 하나님 맞습니다. 김종대 교수님이라고 일단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국민적 통합의 기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좀 진도를 나가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심의 시간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분노와 민심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김종대 의원님이 나온 학교가 연대예요. 근데 연대는 연대가 안 돼, 잘.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고대가 연대를 잘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 연대의 시간인 건데, 뭐냐면 민심의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야당이 받아안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성난 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대처했습니까? 당신들 오지 마. 여기 뭐하러 와? 광장에. 얘기했는데 그 말, 그러니까 민심의 무서운 어떤 엄중한 비판에 대해서 그때야 정신 차리고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시민을 못 따라가는 그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딱 걸려있는 게 뭐냐면, 특검법 같은 경우는 기명 투표예요. 공천이 걸려 있습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익이 정확히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목숨줄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할 때는 공개 투표가 아닙니다. 네.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말씀하신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명이 봤을지도 모를 만큼의 어떤 동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건 거기 공감하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다는 건 분노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렇다면 민심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게 하고 그들과 토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장 가서 토론해야 돼요. 시민들하고 토론하면서 당신들이 진짜 그야말로 정권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게 뭘 요구합니까? 민주당이 뭘 희생해야 됩니까? 뭘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고요. 저는 먼저 싸워야 된다고 봐요. 의결의 문제 같은 경우는 민심을 다 담아 안아서 의결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박사님 말씀은 민심이 정치를 앞서고 있다. 민심이 정치를 앞서고 있다. 민심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고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의견 이야기하다가 저희들이 아까 영상을 보고 약간 이제 다른 각도의 얘기를 나눴는데 제 의견 지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하자. 또 민주당은 자, 민심을 들어보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일종의 수싸움처럼 됐는데 김종대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야, 이런 수싸움은 판을 결정할 만한 변수가 안 된다. 지금 민심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빨리 민주당이 받아서 재의결 투표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결시키자는 얘기예요. 부결시키자는 것이고 네. 자, 이것을 그러면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은 꼼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꼼수다. 받지 않으면 야, 민주당 왜 꼼수 서느냐, 정정당당하게 투표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국민들도 아, 이거 민주당이 꼼수 부리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지. 예.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저기 그 박근혜 탄핵 때도 그해 그 10월부터 나오던 탄핵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투표하면은 탄핵안이 가결되겠냐 안 되겠냐 문제 예.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저기 민주당이 해야 되는 임무는 언제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이 그나마 이 탄핵안에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냐에 대한 자기 생각과 설명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도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민심의 바다가 거대한 서사를 형성하면서 정치를 압박하고 그때 저기 변화한 당이 새누리당입니다. 60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저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을 때 그 선택된 시기였어요. 원래 탄핵은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야권의 의견이 안 모아졌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공조가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성 있게 우리는 이 재의결에서 김건희 특검의 표결을 이렇게 내겠다나 이걸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 전략 목표에 나머지는 다 종속되는 문제니까 꼼수라고 할 만하다고 저쪽에서 국민의힘은 요구는 하겠지만 그러나 돌파가 가능한 하나의 어떤 큰 목표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그러면은 재의결을 통해서 아예 가결시키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심의 저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뭐냐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했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말씀하신 민심의 무게에 대해서 반란표가 나와는 거거든요.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00명 정도가 무조건 이 재의결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면 이 법은 예를 들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20명 정도가 이탈표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이 이탈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한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처럼 뭐 수백만 명이 나와서 광화문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아주 과감하고 선제적인 여당에 대한 공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서 여기를 받지 않게 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탄핵 발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요. 네.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신들이 일단 100명이 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일도 당신들의 100석 이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없는 거고 국가가 운영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탄핵 발의가 왜 무섭냐? 제가 볼 때는요. 말씀하신 그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이 의회에 파괴력을 낼 수도 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탄핵 국면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별도의 당을 만들고 그 당이 소위 소수의 당을 제외하고 단합하면서 거의 70%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방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특검법을 수용을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압박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지금 자 이게 예. 이 특검 때문에 그 경합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가 낙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체감되는 순간은 이거는 저기 그 지금까지
권력에서 맹종하던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결국은 김건희 하나 때문에 내가 낙선하고 당이 이렇게 이제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러다 보면 지도부를 흔들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제2기구, 6.29 선언이 진짜 불가능한 거야? 아니, 당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 하면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선 때 영입해가지고 당을 통째로 거덜내서 강탈당했다는 피해 의식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일단은 4월 총선이라는 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으로 저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적 제왕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많은 어떤 그 당무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이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당에도 구당 세력이 있을 건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그 천하의 박근혜도 여당이 두 쪽 나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아주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 걸 보라고. 그 안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지방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지붕이. 아니 지금의 국민의힘 정도는 폭삭 망한당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직은 지붕이 있어. 기둥이 흔들흔들 거리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번개 칠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또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은 지금 민심이 정치를 바꾸고 있다. 이것을 오늘 영상 하나에서 우리가 읽어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종욱 박사가 말씀하신 것 지금 재의결 국면으로 가면 이게 국회에서 표결 싸움이냐 수싸움이냐 이것을 넘어서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정치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 국면으로 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 민심이 아주 강고하고 강력한 상태에서 정치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은 정말로 탁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대단한 분석들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한 가지 좋을 것 에피소드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최재형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디올 김건희 맹국에 직접 300만짜리 전달해줬던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내가 걱정되는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김건희 건드리고 무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발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왔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하나의 불변의 그 추세인데 예. 별일 없으시냐. 예.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고 사건이 배당되고 여기까지는 당연히 갈 줄 알았죠. 네. 아무것도 없다. 편안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김건희 건에 대해 가지고 이 정부가 태했던 그 자세, 태도를 보십시오. 이럴 권력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그냥 아무 짓도 못하고 그럴 그 권력이냐고. 예전 같으면 압수수색 12번은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소리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거는 저쪽에서 완전히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공포를 느끼고 지금 끊임없이 밤잠 못 자고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오늘 퍼진 동영상 얘기도 그렇고 하지만은 자, 앞으로도 당분간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서 나도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국민에게 심판의 칼날이 심판의 순간이 왔다는 거를 저쪽이 직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니까 무슨 대화 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협상을 할 여지가 없습니까? 지들이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간에 단결하지 못했고 연대가 안 되던 이 어떤 그 야권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제는 대통합의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정치로 큰 기획이 나와줘야 되고 이게 바로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관전자로서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치고받는 게임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 순간에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정치 전체를 바꾸고 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걸 내놓고는 집권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제의 요구를 하고 투표하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국민들은 훨씬 더 강한 분노감을 가지면서 민심을 이렇게 세우고 자신의 생각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로 보면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오히려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예측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거냐면 재결이 되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따지고 보면 적어도 이제 100명 이내로 쪼그라드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재의결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적 분노의 게이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진짜 광장 정치. 아니 이게 뭐지? 그건 광장 정치. 이놈의 정권은 뭐 하자는 거지? 야, 이놈의 정당은 뭐 하자는 정당이지?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저걸 내버려두고 예를 들면 우회 정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예를 들면 의결을 시키면 자체 내에서 무너지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갖다 부결을 시키면 국민의힘에서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딜레마네요. 예,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면 숫자의 문제나 선거 전략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 아주 정확히 합니다. 좀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회 정치를 저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김정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촛불 집회 그 2010년 당시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요구도 먹었던 야당의 시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발 부탁인데 머릿속에서 소위 이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산수를 그러니까 계산을 빼라. 그 최종문기에 활에 나와 있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뭐 제가 볼 때 어차피 아니 할 겁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준비하는데도 시민들이 그걸 이렇게 세워줘서 만들어 왔던 게 지난 민주항쟁의 역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찬란한 지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미 탄핵의 촛불은 여의도 문 앞까지 와 있어요. 정문까지.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정치에서 소통이란 게 뭡니까? 수요가 있을 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걸 소통이라 그래요. 지금 야당은 국민과 소통의 시간인데 공급자로서 정치 공급자로서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거거든요. 안 그러면 불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부결시키더라도 빨리 하는 게 문제냐 아니면 진짜 통과가 목적이냐는 조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다소간에 그건 전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토론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특검에 대한 야당의 내러티브 서사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가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국 정치에 묵은 때를 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어떤 미래를 향한 투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범야권이 함께 가자 그리고 시민들께서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뭔가 좀 이런 내러티브 서사가 지금 야당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이런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걸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3,500분이 동시 접속하면서 여러 의견 주시고요. 철이님, 기쁨두배님, 하평파님, 그리고 돈데크만님, 우리땅님, 혜림님 일일이 의견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공유하고 있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이 토론이 여러분들의 정치적 식견을 넓혀주는데 정말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스픽스의 끝판 토론은 오늘 당장 있었던 대통령 특검법 거부 이후의 전국 상황이 민심에 의해서 급변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권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김종대 전 의원과 김종욱 박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자, 그러면 과연 한동훈 비대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기에 무너질 것이냐라고 하는 토론할 건데요. 주위에 한 분이라도 더 지금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동시 접속, 구독, 추천 부탁드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윤에서드님, 나병호님, 김건호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 뜨거운 토론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과연 총선까지 순항할 수 있느냐, 순항할 것이다라는 다수의 기대와 달리 비대위원 인선 면면을 보니 이거 아닌데? 못 갈 건데? 저게 무슨 새로운 정치야? 이게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7, 8, 9 세대의 새로운 정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 이제 인선을 보니까 민주당을 주로 공격했던 분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총선에서 이겨보겠다. 그래서 김이 새는 것이 아니라 셀 김조차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던데 김 박사님 먼저 좀 비대위원 인선 면번 어떻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주로 저는 이제 보수 쪽을 잘 모르니까요.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뉴라이트 중에서도 질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평가를 해요.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르게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폄하 정도가 아니라 그쵸. 노인 저주 발언. 저주 발언. 예, 죄송합니다. 폄하는 옛날에 정동영 장관이 했던 게 폄하 발언이고. 예, 그럼 죄송합니다. 저주 발언.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저자 발언이지 이게.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폄하입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야, 왜 이런 사람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올드 보수의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비대위를 보게 되면 완전 뉴라이트판. 근데 그 뉴라이트도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증오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놨어요. 근데 이건 예고편이었잖아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어떤 겁니까? 증오, 날선 증오의 내용만. 개딸 전체주의, 절대 존엄, 별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평론의 대상도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악법이라고 얘기하면 산 얘기가 뭡니까? 이게 총선용이라고 하면서 4월 9일,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을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종편방송이 4월 9일하고 10일 날 2시에 생방송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정치와 전쟁은 논리와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언어들은 대부분 전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비대위라는 건데 이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그 국회 비대 설치가 잘 돼 있어. 비대나 하셔. 비대나. 그래야지 이게 지금 뭐랄까 너절너절한 어떤 그 장수들 데리고 싸움을 하겠다고 이제 전쟁터에 칼을 빼드시는데 그렇게 휘둘릴 만만한 국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참 저 계속 그 벼랑 끝에서 아주 매달려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아. 보기가 안쓰러워요, 내가. 근데 아무리 제가 이제 좀 모르는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 이 구도가
구도가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낡은 논리나 너무나 낡은 생각인데 어떻게 저거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반 이재명 전선, 반민주당, 반 전체주의 세력 이것이 총선 국면에서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예를 들면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 12월 달에는 제3지대라는 논의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모르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3지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안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논의만 했었는데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신복을 통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등장하게 됐던 상황 자체가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체제가 4월 10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한 이유는 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왜? 특검법이 악법이라면 70%의 국민이 이 악법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법을 지지하는 아주 악한 국민들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인물에게 투사시킨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러면 만났으면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났으면 싸웠어야죠. 그 앞에서. 비굴하게 뒤에서는 말이야.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욕을 하다가 앞에 가서는 되게 친한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선거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의 장수라면 전쟁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체제가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중대한 화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비대위원회 이제 인선으로 비대위원 면면들이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참신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영상 하나는 민경우 지금 수학연구소장이 했던 노인과 관련된 발언 잠깐 듣고요. 그 뒤에 그래픽 하나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자, 그런 저런 저 얘기를 하고 웃네. 웃는데 이제 그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뭐 노인분들이 계셨겠죠.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오늘 대한노인회도 직접 나와가지고 당장 저 사퇴시켜라 이렇게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하라 했는데 어쨌든 저 발언이 문제되는 것은 뭐 개인으로 했던 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의 색깔 또는 신선도가 확 사가버려서 이 계란인 줄 알고 끼워보니까 이미 계란이 상하고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가버려서 국민들 기대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은 치명타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까지 태도 표명이 없죠. 입장 표명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야 이게 수습된다는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있습니다. 예. 저 발언이 나간 뒤에 임명장 수여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안 묻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후에 그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데 저거 이미 아침 오전부터 난리가 난 뉴스예요. 네. 알고서도 임명장 준 겁니다. 네.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계속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저 민경우라는 사람의 또 다른 망언이 또 공개됐어요. 네. 아주 내가 저기 저 노인 그 저주 발언에 이어가지고 국가의 역사의 뿌리와 정체성에 도전하는 발언이었어요. 뭐 완전히 친일적인 발언이 있었고 뭐 그랬더라고요. 아니 뭐 보다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이 식민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멍청하고 게을러서 식민지로 전락한 거고 쟤들은 똑똑해서 근대화된 청년들이 만든 거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내가 들어본 친일 발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생각에 미치고 있는 차라리 그냥 일본에 다시 식민지가 되자는 발언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임원영 선생이 쓴 이영희 선생과의 대담집 대화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해방될 때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조선의 엘리트들이 식민지 해방이 될 때 일본의 천황으로 받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화된 지식인들이 저기 일본이 항복선언하는데 절반이 울었대. 네. 비통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뒤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이 억압과 서름에서 압박에서 해방된 민족이 그동안의 서름으로 이제 만세 부르고 전부 다 그 저기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을 꿀 때 변절된 지식인들은 일본이 패망했다고 울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가서 다시 그 제국의 질서로 가야 된다고 믿고 살았대. 기다리고. 그 뒤로도 한동안. 근데 나는 저 발언을 딱 보는 순간 어디서 저기 대대손손 수십 년을 절치부심하면서 오래도 기다려 오셨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저기 다시 일본의 제국이 부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래도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당시에 조선을 식민화한 똑똑한 청년들, 그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을 많이도 알고 계시겠구만, 이 양반이. 누가 했어? 일본 육군대학 출신들이 쳐들어와서 만든 조선 식민지요. 그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었어. 만주 괴뢰국을 만들었고.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하고 싸우는지 이제 선전포고 한 거나 다름없고 그래도 임명장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 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 그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제 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자는 남성이다, 남자다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상당히 또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저런 게 이제 참 우리 요즘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주역이다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다 이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그냥 무늬처럼 가져와서 병풍 채워놓고 본인 뜻대로 다 하겠구나 이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일베 여의도 사무소입니다. 일베 여의도 사무소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한동훈의 비대위원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과거 법무부 장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검증 안 하는 거예요. 검증을 못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미 점지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도 검증을 해서 노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명장 받기 전에 이런 논란이 나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하면 바로 취소해야죠. 상식적이라면. 그럼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는 다 취소했어요. 취소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대법원 그래 원인은 왔어요. 뭘까요? 누가 임명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임명권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더가 맞겠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은 임명 취소를 하고 바로 해임. 그다음에 한동훈이 사과하고 다 순서대로 가야지 그래. 까딱도 눈썹도 까딱하네. 그런데 이제 패턴으로 그렇게 되면 본인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게 되고 국민의힘을 통솔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개소리죠. 아니 봐봐요. 오늘 하필이면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 그래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고 전량 회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경로도 아니고요. 심하게 질타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비행기 경로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언론 기사는 대노예요. 뭐 경로와 대노가 뭐가 부른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봐보세요. 거기에서 자꾸 언론이 그거를 부각시키는데 나는 전체 언론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 기술 부분에서 더 심각한 내용은 그 뒷부분이요. 이게 언론에 거의 안 나와. 독도 빼놓은 거 말고요. 독도가 이제 영토 분쟁이 있고 이래서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아니 영토 분쟁은 원래 외교 역사 분쟁인데 군사적 충돌까지? 그럼 이 얘기는 뭐요? 여기서 전쟁 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망상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독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써놓고 이 정부 들어와서 독도 방어 훈련은 왜 없앤 거예요? 거기서 전쟁 난다 그러는데 더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독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비공개로 하나마나한 훈련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해병대가 안 가요, 독도를. 그 상륙 장비가 원래 가고 이랬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번에는 또 영토 분쟁이다 이러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오늘 그날 이 친일 발언이 또 공개된 거예요. 네. 민경호의 친일 발언이 또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화나는 게 제가 독도 경비대 출신이에요. 네. 1996년도에 엄청나게 분쟁이 심했습니다. 한일 간에. 제가 레이더병이었는데요. 레이더병이니까 이제 비행기 날아다니고 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는데 일본 배랑 우리 배랑 서로 밀치기를 해요. 독도 전 눈으로 보여요, 그게. 네. 만화경을 보면 계속 빙빙 돕니다. 돌면서 여기는 여기를 누르려고 여기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저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쟁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스스로 분쟁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외교부 아시잖아요. 우리 분쟁지대 아닙니다. 아니지. 우리가 그냥 잘 영유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분쟁지대를 만든다는 건 영토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똑같은 일본 방위백서에 똑같이 써 있어. 여기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똑같이 써 있어. 그거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머리 이걸 또 실수라 그러는데 실수 아닙니다. 이거 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회의하고 나온 거예요. 지침 받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저기 비대위원 민경호 비대위원 하는 얘기까지 보면은 이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래. 아니 이게 지금까지 그 압박과 서름에서 그 해방되고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이 나라가 겨우 이따위 말이나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만들고 이만큼 그래도 중견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줏대 있는 국가, 설득하는 국가, 존중받는 국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런 어떤 그 입에서 핵 오염수 같은 말을 콸콸 쏟아내는 게 저 비대위라 그러면은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국가를 구상한 게 김태효 아닙니까? 김태효죠. 김태효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김태효가 그 정신교육 교재 그거 대통령실 회의 때 들어온 인물이요. 네. 실제로 그 양반이 이번 회의에 지침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요. 국방부에. 그리고 보세요. 모든 안보 관료들 다 바뀔 때 김태효만 안 바뀝니다.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다 바뀌어도 김태효 하나만 안 바뀝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누가 이번에 바뀌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누가 안 바뀌느냐가 관심사예요. 그 양반이 진짜야. 여기서 이 문제의 책임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 매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게 터지니까 이게 저희들이 주제 토론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 오래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도 이슈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인식이나 지금 장관의 사과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본심을 오히려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비대위원을 임명했는데 신선도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본인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대위를 잘하는 것처럼 가는데 자 그러면은 제 의결 국면 또는 지금 이제 민심의 도도한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문제 있다라고 혹시라도 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이제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책임을 당내에서 묻기에는 아직 빨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비대위원 문제가 있고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 반영되는 순간에는 서서히 말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 목숨이 걸린 건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당이에요. 적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무슨 뭐 조폭 똘마니들 같이 그냥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는 집단 아닙니다. 그건 정치의 생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수습하는가 한번 보시죠. 그날이 제삿날 될지도 몰라요. 이 비대위에. 자 어떻게 수습하는가를 한번 보자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김 박사도 좀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 해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공천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용산에서 100여 명 정도가 투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각 그 PK나 TK 지역은 이미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등장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어떤 형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소위 한동훈 사단을 집어넣으려면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TK와 PK 지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날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닭기름이 막 튀기고 있는데 내가 닭인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피하려고 하겠죠. 날개짓이라도 뭘 하든 생각해볼 때. 근데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장이 열리겠죠. 뭐 예를 들면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된다거나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저도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방향이요. 이제 그 다음에 국민 여론, 특검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매우 높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구체로 결행을 하죠. 맨 처음에 서로 몰래 밤에 모여서 서로 의견만 공유하고 너 진짜 나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가를 계속 탐지하겠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상황과 조건이 되면 저는 하나둘씩 결행의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전 그래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거를 그 양반은 못 참는 사람이고 그렇죠. 일단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걸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활화산 같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순서로 갈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도 말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홍 시장이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해요. 네, 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잠잠해 보이지만 다만 그 내홍이 폭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동력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신당 해봐야 몇 석 못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또는 다수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예. 최근에 신당의 동력이 사라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최근에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달하고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폐륜적인 아주 그 반역사적인 어떤 행태가 나올 때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그 규탄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자기 몸을 던지는 듯한 모습이 되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갔던 표 일부가 회수가 될 거예요. 예. 예, 이러면서 저기 오히려 민주당하고 선명성 경쟁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색지대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그 지금 뭐 탈당을 했지만은 최근에 올수록 무언가 좀 뭔가 블러핑을 한다. 약간의 좀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습하고 지지율 하락은 같이 이어진 거거든요. 결국 이걸 바꾸면은 그때 문제가 달라지죠. 결국 이제 어중간하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 체제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행동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 의심을 받으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을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탈당을 했으면 그에 맞는 이제 정치적 행보가 나와서 한동훈의 당당히 맞서는 검객 대 검객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럼 지지율 올라갑니다. 네. 오히려 여기 그 이준석이 그렇게 선명해진 이준석이 다수파 연합, 범야권의 다수파 연합의 일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입니까? 오늘 천하람 이제 순천 지역위원장이 탈당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허은하 의원도 곧이어서 탈당을 한다고 했으니까 천하용인 중에서 천하인 세 사람은 일단 이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화됐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급변하게 흐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것인지, 특히나 오늘 점심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긴급 회동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대 의원 말씀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비판하면 아직도 끌어낼 힘이 있고 그것이 본인의 명칭대로 개혁신당으로 보수개혁신당으로 표가 쏠리거나 지지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늦지는 않았다. 늦지는 않았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대통령에게 이걸 들어주면 자기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반윤 심판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되겠다. 따끔하게 또 거기에 플러스 된다면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꽤 있는 거죠. 저 가장 놀라운 건요. 보수적인 분들도 아이 창피해 죽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뭔 놈의 정부가 이따위야. 전 이게 정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따위 정부에 맞서서 잘 싸우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든 이준석 전 당대표든 제대로 싸우지 않고 뭔가 전제 조건을 걸면서 미적거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바구니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전 이제부터라도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바구니라고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보여주면 아니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PK라고 예를 들면 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말씀 여론조사 41% 정도가 부정적이라면 아 창피해 죽겠다. 보수지만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그 여론들이 비등해졌을 때 저는 그 비등해지는 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과거 바른정당이 나왔던 하나의 큰 모티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을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잘 한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검연대 세력의 이준석 지금 이번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표가 그 특검연대, 범야권연대에 확실한 자기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주느냐 여부가 이 어떤 그 성공 여부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완벽한 야권 공조가 이루어져서 특검이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런 시대 상황,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일단은 여기서 거리 두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나오면 의석 한 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명만 있어도 정론관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많은 게 달라지고 나오면 끝입니다. 비례니까. 비례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호정 같이 하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이제 지금 탈당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신당 세력이 의석을 하나 찍히고 못 찍히고는 세부적으로 재의결 전국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꿋꿋하게 한 길로 가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민심의 흐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대위원 인선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다시 보수정당 쪽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도 3,600명이 들어와서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고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제 화면 옆으로 나가는 스픽스몰의 상품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지만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자 이대로 순항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리의 말씀은 김종대 의원부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는 진료실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교사는 교실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검사는 조사실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직업의식이자 통제받아야 되는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인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그 법무부에서 검사의 어떤 그 창문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질이 취임사에서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거긴 네 자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돌격대 정치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나치 돌격대 같은 정치는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응이나 반응은 이제는 특검연대 정국이다. 특검연대가 한국 정치를 결정한다. 이 부분 특검연대 어떤 그 대오가
이 정치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깨끗이 정리해버릴 수 있는 특검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게 정답이라고. 특검연대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정욱 박사. 예, 뭐 저는 가장 그 동학농민전쟁 과정 옛날에 그러니까 폭정에 맞서는 백성은 인내하며 반란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쉽게 싸우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견뎌내지만 그 인내하면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은 충분히 반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70%가 넘는 여론이 거의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는 여론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그래서 설 민심이 매우 중대한 민심이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2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지형 자체에 대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여론에 대해서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 그 이후로 끌고 가기 어렵다. 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반란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다면 난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끝판토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고요. 너무 애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년 좀 더 희망 가지면서 살아볼 만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들이 준비하는 많은 방송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는데요. 정치본색이라는 프로그램은 오전 8시 50분에 하이라이트 방송을 시작으로 본방을 오전 9시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예고 방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월 3일 유시민 작가가 저희 방송에 직접 나와서 2024년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1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조수진 변호사와 최경영 기자, 지금 현재 정치본색 진행을 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유시민 작가와 함께 2024년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요즘 방송활동을 유시민 작가가 하지 않는데 특별히 스픽스를 직접 방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1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생방송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직접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김종대 전 의원, 김정욱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며칠입니까? 1월 3일이요? 아니, 4일. 본인 저 1월 4일. 1월 4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죠. 네, 저 2월 은평구에서 출판 기념회 하시죠. 예,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예.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앉은 거라고 토크쇼 하고 김정욱 박사가 큰 뜻을 품고 여러분 곁에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장도에 오르고 출사표를 던지는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김정욱 박사를 응원한다면 그날 출판 기념회도 참가하시거나 또는 그 방송을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장시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끝판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고 내년 한 해에도 스픽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